어떤 사람은 평생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과거를 무기로 남을 짓밟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주입니다. 올해 55살이고 시내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4해를 하루도 안 쉬고 서서 일했습니다. 뜨거운 국솥 앞에서 땀 흘리고 무거운 식판 나르고 허리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 2억 7천만 원에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 1억 3천을 보태서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딸아이 민지와 둘이 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이사 가던 날 제 인생에서 가장 지독한 거짓말이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는 병이 많았습니다. 큰오빠는 36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작은 언니는 위암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평생 약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자라면서 늘 두려웠습니다. 나도 언젠가 아프지 않을까? 내 몸속에도 병의 씨앗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제가 31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최영철. 당시 그는 구청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잖고 말수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제 과거를 물어보지 않았고 제 집안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내 집안이 그렇게 병이 많다며? 그게 유전이야, 유전. 우리 영철이가 왜 그런 집안하고 결혼해야 돼? 시어머니는 결혼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쏘아붙였습니다. 내 오빠가 간암으로 죽었다며? 내 언니도 위암이고. 그럼 너도 언젠간 걸린다는 얘기 아니야?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은주는 건강합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건강하긴. 그 집안 체질이 약한데 오래 못 가. 내 말 기억해둬. 결국 저희는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급식실 일을 계속했고 남편은 구청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맡았습니다. 2년 뒤 딸 민지가 태어났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민지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던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커서 꼭 검사받아야 해. 엄마 쪽 가족력이 문제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남편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민지가 돌이 되던 날도 그랬습니다. 돌잔치를 작게 치르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물었습니다. 은주야, 너 민지 예방접종 빠짐없이 다 맞췄지? 그 집안 애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조심해야 해. 네, 다 마쳤어요. 그리고 민지 밥 먹을 때 소화 잘 되는지 잘 봐. 위장이 약할 수도 있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민지가 5살 때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냥 가벼운 감기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주야, 민지 감기 걸렸다며? 병원 갔어. 네, 다녀왔어요. 약 먹이고 있어요. 그게 그냥 감기야. 혹시 폐렴 아니야? 내 언니도 폐 쪽이 약하다며? 아니에요. 그냥 감기예요. 그래도 큰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 나중에 큰일 나.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시어머니의 말은 저를 더 지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무럭무럭 자랐고 저는 여전히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민지가 중학생이 되던 해 시어머니가 또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은주야, 올해 검진 안 받았지? 내가 병원 예약해 줄게.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너 작년에도 안 받았잖아. 당장 받아 내가 비용 다 낼 테니까. 저는 결국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과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좀 봐. 이거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혈관 막혀. 내 어머니도 당뇨 있었잖아. 네, 조심할게요. 조심하긴. 너 원래 그 집안 사람들이 혈관 쪽이 안 좋잖아. 약 먹어야 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뭐라고 해도 소용없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저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제 편이니까. 민지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딸과 단둘이 저녁을 먹다가 물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미움받는 것 같지? 민지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엄마 때문에 너까지 힘든 것 같아서. 아니야 나는 괜찮아. 민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끓이고 떡을 샀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신우와 시동생도 와 있었습니다. 신우 이름은 최경희, 49살이고 공인중개사로 일했습니다.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올케 언니 요즘 급식실 일은 어때요? 그냥 그렇죠. 힘들겠다. 그 나이에 서서 일하면 다리 안 아파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시동생 이름은 최영수, 45살이고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형수님 민지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냈어요. 형수님 참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일해서 돈 모으기 쉽지 않은데. 저는 그 말이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제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은주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피곤해 보여. 일이 좀 바빠서요. 몸 관리 안 하면 큰일 나. 너 나이가 몇인데?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좀 그러시지?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줘.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구청 계약직이었고 저는 여전히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딸 민지는 대학에 진학했고 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 즈음 남편이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사진 찍는 게 재밌더라고. 동호회도 있던데 한번 가입해볼까?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보였으니까요. 남편은 사진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카메라를 메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한강에 간다. 일몰 사진 찍으려고. 오늘은 남산에 간다. 야경 찍기 좋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즐거워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사진 동호회에 다녀오면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찍은 거 봐봐. 석양이 정말 예쁘게 나왔지? 이 사진은 다리 아래서 찍은 건데 구도가 괜찮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해줬습니다. 좋네요. 솜씨가 늘었어요. 남편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남편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사진을 보여주던 남편이 이제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별로 잘 안 나왔어. 다음에 보여줄게.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전에는 저녁 6시쯤 돌아왔는데 요즘은 8시, 9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회식이 있었어. 오늘은 장비 점검하느라 늦었어.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남편이 새 휴대폰을 샀습니다. 이거 왜 샀어요? 전에 쓰던 거 멀쩡한데.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사진 찍을 때 편해. 저는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씻고 있을 때 거실 소파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제 생일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사진 동호회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는데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두고 간 거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석촌호수 벚꽃 정말 예뻤어요. 다음엔 아예 하루 내서 제주도 갈까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제주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보고 싶었지만 바뀌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뭔데? 수진이라는 사람한테 온 문자요. 오빠라고 부르던데 누구예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호회 사람이야, 그냥 친한 사람. 친한 사람이 오빠라고 불러요? 제주도는 또 뭐예요? 다들 같이 가자고 한 거야, 단체로. 단체로요? 그럼 왜 나한텐 말 안 했어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의심하고 따질 줄 알았으면 아예 동호회를 안 나갔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는 왜 바꿨어요? 전에는 내 생일이었잖아요. 그냥 보안 때문에 바꾼 거야. 보안? 나한테 보안이 필요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체 그 여자가 누구예요? 제주도는 왜 같이 가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야.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 오빠라고 불러요? 말이 돼요?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잤고 저는 방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그 여자랑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사진 찍으러 같이 다닌 거 말고는. 진짜요? 진짜야, 다시는 안 만날게. 동호회도 그만둘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동호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있었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을 때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배가 자꾸 아팠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급식실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묵직했고 식사를 해도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었습니다. 민지가 걱정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래도 한번 가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병기에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를 받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장암 2기로 보입니다. 종양이 대장벽을 뚫고 나간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저는 귀가 멍했습니다. 큰오빠가, 작은 언니가 앓던 그 병. 시어머니가 평생 저한테 경고하던 그 병. 결국 제게도 온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병원인데. 잠깐 와줄래? 남편은 1시간쯤 뒤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진단서를 보여주자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대장암? 응. 이 길에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한대.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단 수술부터 하자. 저는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제 편이구나.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손을 잡아줬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괜찮을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수술 받아야 할 것 같아. 무슨 수술? 대장 쪽에 문제가 있대. 민지는 눈이 커졌습니다. 암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초기니까 괜찮을 거야. 민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급식실 일을 정리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치료 잘 받고 오세요. 자리는 제가 지켜둘게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동료 조리원 언니들도 격려해 줬습니다. 은주야, 너는 워낙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금방 나을 거야. 맞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엄마 손 떨리고 있어.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민지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민지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취가 들어가기 전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제발 이 수술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신을 잃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 걸렸습니다. 대장을 20cm쯤 잘라냈다고 했습니다. 림프절도 몇 개 제거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배에 칼이 들어간 자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배가 당겼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적신 솜으로 입술을 축여줬습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뒤 남편과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지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남편은 병상 옆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잘 됐대. 이제 회복만 하면 돼. 그래. 고마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간호사가 진통제를 놓아줬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한 달 뒤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항암제는 2주 간격으로 총 6번 맞으시면 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몸 상태 잘 체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배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민지가 학교 갔다 오면 제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엄마 밥 먹을 수 있어? 응. 조금씩 먹고 있어. 아픈 데는 없어?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딸의 손이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항암 주사를 맞던 날, 저는 의자에 앉아 링거를 맞았습니다. 투명한 약물이 천천히 제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항암제가 들어가는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뒤부터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토했습니다. 화장실에 엎드려 계속 토했습니다. 위에 남은 게 없는데도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갯잎에 머리카락이 수북했습니다. 빗질을 하면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민지가 가발을 사왔습니다. 엄마 이거 써봐. 예쁘게 나올 거야. 저는 가발을 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 남편이 함께 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6번이래. 2주마다. 그럼 아직 2달 반이나 남았네.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아파서.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남편은 말을 흐렸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설사가 멋지 않았습니다. 배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또 화장실 갔어? 응. 미안해. 깼어? 아니, 원래 잠이 안 와서. 남편은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주야,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내 집안이 그렇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너 이거 유전이야. 내 오빠도 간암으로 죽고 내 언니도 위암이잖아. 대장 쪽도 마찬가지야. 가족력이 끊기질 않아. 네, 민지는 괜찮겠지? 나중에 민지도 검사 자주 받아야 해.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 경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올케 언니 몸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요. 경이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오빠가 요즘 힘들어 보여요. 그래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오빠 월급으로 감당 안 되죠? 급여에서 일부 나오고 제가 모아둔 돈도 있어요. 경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언니 만약을 대비해야죠. 언니가 만에 하나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안 좋아지면 오빠랑 민지는 어떻게 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재산 정리 같은 거 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언니 이름으로 된 집도 있잖아요. 저는 경희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만약에 대비하자는 거죠. 경희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언니 몸조리 잘하세요. 경희가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재산 정리?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동생들이랑 술 한잔 했어. 동생들이요? 경희랑 영수? 응. 남편은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경희가 남편한테 뭐라고 말했을까? 4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청에 급한 일이 있어서 혼자 갈 수 있지? 응, 괜찮아.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생 영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왔어요? 영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몸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요. 형수님, 제가 보험 설계사잖아요. 형수님 보험 확인해 봤는데 암 진단비 나오는 거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형수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치료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집도 있고 민지도 있고 하니까.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영수야, 그만해. 아니, 형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영수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수님, 집 명의가 형수님 이름으로 되어 있죠? 혹시 형 이름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요? 그게 나중에 상속 문제 같은 거 복잡해질 수 있어서요. 형수님이 만약 그러시면 민지가 상속받게 되는데 민지가 아직 어리잖아요. 차라리 형 이름으로 해두시는 게. 영수야,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영수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알았어, 형. 나는 그냥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영수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동생들이랑 만나서 제 집 얘기한 거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 거지?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건가? 다음 날 저는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만약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야? 민지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는 괜찮을 거야. 그래도 만약에 만약 같은 거 없어. 엄마는 나을 거라고. 민지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괜한 소리 했어.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24년 동안 일해서 산 겁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 이름으로 바꿔야 하죠?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5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 남편이 또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구청에 일 있어요? 응, 미안해.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고 링거를 맞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들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될 거야.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 남편은 제가 들어온 걸 보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왔어? 응.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 그냥 구청 동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자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6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항암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나을 거야. 항암이 끝나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죠. 3개월 뒤에 다시 검사하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그게 안 돼. 경과가 좋대. 생각보다 빨리 회복하고 있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러면 계획이 꼬이잖아. 어떡하지?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오래 버티실 줄 몰랐어. 이미 몇 달째야. 어머니? 시어머니 얘기를 하는 건가? 알았어. 일단 기다려보자. 그래도 시간 문제야.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왔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누구랑 통화했어요? 구청 동료. 남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버티신다는 게 무슨 말이지? 시간 문제라는 건 또 뭐지? 그리고 계획이 꼬인다는 건? 저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너는? 저도 그냥 그래요. 어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세요? 왜? 내가 아프길 바라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멀쩡해 걱정 말고 너나 챙겨.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멀쩡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남편이 말한 어머니는 누구일까? 그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또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경이랑 영수랑 만났어. 또요? 응, 어머니 일로. 어머니 무슨 일인데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좀 안 좋으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오늘 전화드렸는데 멀쩡하시다고 하셨는데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했어? 네. 근데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사실은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 들으셨대. 무슨 병인데요? 췌장 쪽이 안 좋으시대. 좀 심각하신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췌장이요? 그럼 큰일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준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췌장, 준비, 어머니가 오래 버티신다는 통화 내용.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직접 뵙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내가 안 괜찮아 보여.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영철이가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녀석이 뭘 안다고 나는 멀쩡해. 췌장 검사 받으셨다며요? 받긴 받았지. 근데 별일 아니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야무졌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우연히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버티실 줄 몰랐다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은주가 회복되고 있잖아. 이러면 나중에 문제 생겨. 집도 은주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어머니가. 그래야 정리가 되는데. 이러다가 은주가 완전히 나으면 어떡해?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알았어, 일단 기다려보자. 어차피 췌장암 말기면 시간 문제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시어머니를 기다린다고, 그리고 제가 회복되면 문제라고. 남편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남편이 받았습니다. 응, 누나. 그래, 나도 답답해. 은주가 생각보다 빨리 나아. 누나. 신우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셔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러다 시간 오래 걸리면 은주가 완전히 회복하잖아.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알았어, 누나. 조금만 기다려봐. 의사가 길어야 몇 달이라고 했잖아.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신우가 시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회복되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왜죠? 제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회복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어머니, 할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주 앉아 물을 한 잔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췌장암 말기라는 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가 그래? 영철이가 그러던데요. 어머니가 심각하시다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녀석이. 어머니,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아프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야. 네, 나는 멀쩡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췌장암 같은 거 없어. 나는 건강해. 그럼 왜 영철이가?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말했거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너는 자식 있으니까 알 거야. 자식이 어떤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는지. 네, 나는 평생 저 자식들을 믿었어. 내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내가 키운 자식들이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요즘 느껴지더라고. 저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희는 돈 얘기만 하고 영수는 보험 얘기만 해. 영철이는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해.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시험해보고 싶었어. 내가 정말 아프면 저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거짓으로? 응. 병원에서 췌장 검사 받은 건 사실이야. 근데 이상 없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자식들한테는 말기라고 했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척 하더라고. 근데 며칠 지나니까 돌변하더라. 경희는 내 집 얘기를 하고 영수는 통장 얘기를 하고 영철이는요? 영철이는 제일 가관이었어. 나한테 유언장 쓰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미리 정리하자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주야, 넌 알아? 내가 얼마나 허탈했는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저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삭바느질하고 청소 일하면서 키웠어. 네,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주야, 나는 내가 미웠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집안이 가난하고 병이 많다는 게 싫었어. 우리 영철이가 고생할까봐 걱정됐어.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틀렸더라.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제일 진짜였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은주야, 영철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나는 다 들었어. 네, 경희한테 들었어. 내가 안 걸렸는데 영철이가 차갑게 대한다고. 진명에 바꾸라고 한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야, 이혼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 인간하고 같이 살지 마. 너만 고생해. 하지만 하지만은 무슨. 넌 이미 충분히 참았어. 24년 동안 일하면서 돈 모았잖아. 그 돈으로 집도 샀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집은 내 거야. 절대 명예 바꾸지 마. 영철이가 뭐라고 해도 절대. 네, 그리고 이혼하고 나면 나한테 와. 네, 나는 집이 두 채야. 하나는 여기, 하나는 시외에 있는 작은 집. 그 집 너한테 줄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은주야.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아니에요. 아니긴. 나는 내 인생을 힘들게 했어. 평생 내 병력 타령하면서 괴롭혔잖아. 시어머니도 울었습니다. 근데 정작 내 곁을 지킨 건 내 가족도 내 남편도 아니었어. 너 혼자였어. 어머니, 은주야, 내가 이제라도 내 편이 돼줄게. 늦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시댁.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어머니 만나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라고 했죠? 응. 거짓말이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 어머니는 멀쩡하세요. 췌장암 같은 거 없어요. 그럴 리가.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당신들 시험하려고 일부러 거짓말하셨대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죽기를 기다렸죠? 상속받으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나는 다 들었어요. 당신이 경희 누나랑 전화하는 거.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당신은 나한테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빨리 죽기를 바랐죠? 그래야 내 집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가요. 어디로?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뭐? 그리고 이혼할 거예요. 남편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하자. 얘기는 무슨. 이미 끝났어요. 저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은주야,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제가 데려갔습니다. 딸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왔구나.
네, 어머니. 들어와 방 준비해뒀어.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저를 미워하던 사람과 한 집에 사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칠었지만 정직했습니다. 말은 세게 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잖았지만 속은 검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뒤에서 칼을 꽂았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 나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더 이상 유산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제 집은 제 명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집은 나중에 민지에게 물려줄 생각입니다. 이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 결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잘 회복되고 계시네요. 재발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요? 네, 계속 관리 잘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 좋대요. 그래. 다행이다. 저녁에 미역국 끓여줄게.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앉아있어. 저는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은주야, 후회하지 않아. 뭐요? 이혼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래. 잘했어.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은주야,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해. 네, 점잖은 말 100마디보다 진심 어린 행동 한 번이 나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뭘? 내가 고마운 걸. 내가 내 편이 돼줘서.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다시 급식실에 복귀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은주 씨 건강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동료 언니들도 저를 환영해줬습니다. 저는 다시 국솥 앞에 섰습니다. 땀을 흘리며 국을 저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이었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살았습니다. 민지도 잘 지냈습니다. 딸은 제 결정을 지지해줬습니다.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아빠는 너무했어요. 민지야, 아빠한테 미안하지 않아? 아니요.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와 둘이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야,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요? 응. 예전에는 늘 눈치 보고 긴장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저한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톡톡 쳤습니다. 은주야, 앞으로 우리 잘 살자. 네, 어머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점잖은 말 뒤에 숨은 칼보다 거친 말 속에 진심이 낫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지,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곁을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